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편의 3장 2절의 이 부분입니다. 이 소유권의 특수 형태인데요. 우선 건물의 구분 소유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 동의 건물이 구조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의 부분 건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이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제215조는 상린관계의 한 모습으로 건물의 구분 소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21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용 부분, 가령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또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5조는 이 좌우로 긴 건물을, 이런 경우죠. 좌우로 긴 건물을 종적으로 분할하는,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를 전형적으로 예상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층 건물이 빈번해지고 구분 소유에 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보다 세밀한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소유입니다. 먼저 개념을 보겠습니다.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소유 형태입니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이들 유형은 공동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가 소유권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에서 이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상호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죠. 따라서 각 공유자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마치 완전한 소유자와 같이 상호 독립적인 지배 권능을 보유합니다. 두 번째로 합유인데요. 합유는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것은 공유와 마찬가지인데, 합유의 경우에는 이들 합유자들 사이에 결합관계가 있죠. 그 결합관계가 뭐냐면 조합이에요. 즉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이것이 합유입니다. 조합에 있어서 구성원은 공동 목적으로 결합된 단체성으로 인해서 서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조합재산인 합유물을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유인데요. 총유는 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하나의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자, 이 경우인데요. 만약에 사단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단법인이 단독 소유하게 되죠, 이 물건을. 그런데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의 공동 소유 형태로서 이렇게 복수의 관계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단체가 사단법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한다,
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 물건을 소유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비법인 사단의 사원들이 충유한다 이렇게 개념 구성을 한 것입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로 이렇게 공유, 합유, 충유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법제는 참 드뭅니다. 우리 민법의 입법 태도가 좋은 입법 태도일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합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유는 어차피 조합체의 공동소유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간명하겠죠. 그 다음에 충유에 대해서 본다면은 비법인 사단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비법인 사단의 단독 소유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충유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들 비판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충학습에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공동소유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입니다. 개념을 보면은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이 여러 사람이 지분에 의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공유는 다수의 소유권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이며 다만 하나의 물건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공유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분을 보겠습니다.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며 지분에 기한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분권은 소유권과 유사해서 탄력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 담보 제공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입니다. 우선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입니다. 공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것인지의 문제, 이것은 지분의 행사 및 처분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263조 후단의 규정입니다.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 수익권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지분 비율의 범위 내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어느 누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자, 설명이 약간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를 A, B, C가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이 A가 이 3분의 1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나만 사용 수익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263조 후단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 B, C의 그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3분의 1의 비율로 갑토지 전체에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어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한 부분을 비록 그것이 지분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63조의 이 규범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5조 본문에 의해서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됩니다. 자, 이 265조의 얘기는 뭐냐면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런 규범 내용입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로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권자는 독단적으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65조 본문과 263조 후단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263조 후단에 따르면 공유자 누구도 심지어는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한편 265조 본문에 따르면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 이것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면 제265조 본문으로 인해서 제263조 후단이 무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사용 수익의 방법을 정하는 것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것, 이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물의 보존인데요.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령 지붕에 구멍이 생긴 경우에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사람과 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전체로서의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공유자 한 사람이 무단으로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처분 행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령 이 물건을 A, B, C가 균등한 비율로 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A가 X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A는 B와 C도 다 동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꾸며서 X와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569조에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72조의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66조 1항과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자유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 소유자 상호 간에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공유 관계의 특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사적 자치 원칙상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분할의 합의도 가능하지만 이 합의는 5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불분할의 합의를 갱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할 자유의 원칙에는 이러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분할의 방법으로서 협의에 의한 분할인데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물 분할인데요.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양적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죠. 다음으로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매각해서 팔아서 그 매매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각 공유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분할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입니다. 이것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고 그 가격을 지급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재판에 의한 분할인데요.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할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유권의 변동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인데,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인도시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 외의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판결 확정시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270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분할을 유상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공유물 분할이 현물 분할인 때는 지분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격 배상의 경우에는 지분의 매매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의 예에 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효과의 비소급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270조로부터 분할 효과의 비소급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 또는 매매에 의한 법률 효과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합의율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입니다. 조합이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합의는 소유권이 양쪽으로 다수인에게 지분의 형태로 분속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유와 유사하지만, 합유자들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해서 존재하고 그 단체성에 의한 구속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을 보겠습니다. 합유자의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이 관념은 공유와 같습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유 지분은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합유물의 처분, 변경, 보존을 보겠습니다.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의 보존 행위의 경우와 같죠. 자, 그런데 이 272조 본문과 706조 2항 이 사이에 규범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이러한 규범 충돌은 입법 과정에서의 불찰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조합계약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합유물의 분할입니다. 조합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조합관계가 종료하는 때에는 청산 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해서 지분에 따라 조합원 사이에서 분배되고, 이때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음으로 합유의 종료를 보겠습니다. 합유가 종료되는 것은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조합 재산이 없게 되거나 아니면 조합체가 해산되는 때입니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에 합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 사유이고 합유의 기초가 되는 조합계약은 인적 요소가 강한 계약으로서 조합원의 제외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지분 계산의 방법으로 청산을 해줘야 할 것이지 상속을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유입니다. 총유라고 하는 것은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종중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면은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라고 하면 간명할 것인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사원의 공동 소유로 규정을 한 것이지요. 이 총유에서는 소유권의 권능 중 관리 처분의 권능은 단체 자체에 속하고 사용 수익 권능은 각 구성원에게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공유 합의와 달리 총유에서는 지분이 없습니다. 이 총유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276조와 277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 외에 설립 등기는 필요 없겠지만은 이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모두 구비해야 됩니다. 사단법인의 실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관이고, 정관에는 지금 말씀드린 276조와 277조가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매우 구체적인 규정이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276조와 277조는 사실상 효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총유에 관한 규정은 면밀한 계획을 기초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유 및 합유에서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의 각 사원은 각자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인 총유의 경우에는 공유나 합유에 비해서 단체성이 강해서 지분도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각 사원은 개별적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준공동 소유입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는 경우에 이것을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 여기에는 공동 소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판례에 나타난 준공동 소유의 예입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한 소유권의 형태로서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이 명의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신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신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고 또 하나는 민법학상의 신탁입니다. 차례대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이것은 신탁법이라고 하는 단행 법률이 있는데, 이 신탁법이 규정하는 신탁입니다. 위탁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의 목적인 재산권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반면에 민법학상의 신탁은 권리의 신탁적 양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P가 Q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P의 Q에 대한 채권을 P가 R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R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거죠. 그런데 P와 R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서 R은 이 Q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그런 추심 권한, 그 추심 권한만을 행사할 의무를 내부적으로는 지도록 이렇게 한 경우죠. 이것을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민법학상의 신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양도를 그냥 하면 되지 왜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텐데, P가 Q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P가 Q에 대해서 채권 추심하는 것보다는 R이 Q에 대해서 채권 추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점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민법학상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든 예로 보면은 채권 추심의 편리성 같은 거죠. 이렇게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수탁자에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지만, 수탁자는 이전받은 권리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할 대내적 의무를 부담하죠. 자, 이러한 민법학상의 신탁행위의 특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외관계, 즉 수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인데요. 이 대외관계와 대내관계,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죠. 이렇게 대외관계와 대내관계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 범위를 추구하는 수탁자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적 범위를 추구하는 수탁자의 행위도 대외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대내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것이 민법학상의 신탁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명의신탁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면서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로 자기 재산을 숨기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되죠. 이 명의신탁이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전혀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민법학상의 신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법학상의 신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일정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명의 외에는 수탁자에게 어떤 권리도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론적인 시각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이론 구조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최고법원인 조선고등법원은 이 명의신탁을 민법학상의 신탁의 일종으로 관념하는 그런 판례 이론을 구성했고, 이 판례 이론이 국권 회복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해보죠. 명의신탁을 민법학상의 신탁이 이론으로 봤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는 민법학상의 신탁 이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대내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신탁자는 언제나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을 다투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신탁자는 전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즉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대외 관계에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령 제3자가 부동산을 침해하는 때에 그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텐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이며 신탁자는 만약에 자기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해서 이 부동산 실명법과 명의신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는 무효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 등기 모두 무효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제3자는 악의자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악의의 제3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입법적으로는 그런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실명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해서 명의신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하면서 신탁자를 종전보다 더 보호하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실명법이,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이 무효인 근거,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108조의 허위 표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108조에서 무효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 표시가 무효인 이유는 의사 표시의 구조,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의사 표시의 구조는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의신탁의 무효의 근거는 103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무효인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이고 유효인 명의신탁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명의신탁을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법률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등기 명의신탁은 이렇게 두 가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의 원칙에 따라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 관계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등기 명의신탁 중에 2자간 명의신탁, 이것을 단순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의 법률 관계를 보겠습니다. 명의를 맡긴 사람을 X, 명의를 맡은 사람을 Y,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전제해서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탁자, 즉 실소유자죠. X가 Y에게 등기 명의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X, Y 간의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Y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모두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 등기 명의신탁 중에 3자간 명의신탁, 이것을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X가
A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X가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도 자신이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전 등기는 먼저 Y와 명의신탁 약정을 했겠죠. 그 약정에 따라서 Y에게 해주는 거예요. Y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등기라고 하면은 A, X, Y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 X와 Y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 X의 명의가 생략된 채 A로부터 Y에게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이죠. Y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소유권자는 A죠. 그러므로 A는 Y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A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A와 X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죠. 이게 무효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와 X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X는 A에게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X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A를 대위해서 Y 명의를 말소하고 그래서 A 명의를 갖다 놓고서 A에게 나에게 등기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의 예를 들면은 X와 Y 사이에 위임 계약에 따라서 Y로 하여금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Y 명의로 하죠. 매매 대금은 물론 전적으로 X가 조달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X와 Y 사이의 위임 계약과 명의신탁 약정이 함께 이루어지죠. 이 계약 명의 신탁에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A와 Y죠. 그리고 A와 X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X와 Y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명의신탁 약정,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Y 명의의 등기의 효력은 A의 용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동산 실명법의 규정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A가 X, Y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선이라면 Y 명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A가 선이라고 한다면 Y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고 X와 Y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Y는 A뿐만 아니라 신탁자 X와의 관계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A가 악이라면 어떨까요? Y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래서 A는 Y 명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8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을 유효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과거의 판례 이론, 즉 민법학상의 신탁 이론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즉 부동산 실명법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 명의신탁 이론,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금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이론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